네,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신뢰입니다. 디지털 신뢰 키워드에 대한 첫 번째 발표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과 성공적 구형 방안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대응팀 최영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 미래정책연구실 최영준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과 성공적 구현 방안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정했는데 올해 7월에 가기정 통부랑 저희 원 그리고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이 함께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주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던 제로 트러스트 실증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회를 들으셨던 분은 이미 보셨겠지만, 이제 실증 사업을 2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클라우드랑 온프레미스 모델에 대한 참조 모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 이제 성과 발표에서도 나왔겠지만은 이 국내 이제 정보보호 공시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나라 200개 기업의 62.5%가 제로 트러스트를 아직 잘 모르고 계신다고 이제 응답을 하셨었고, 제로 트러스트 도입 계획이 있냐에 대해서 77%가 아직 도입 계획이 없고, 도입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제로 트러스트는 아직 너무 추상적이고 어떻게 도입할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응답들이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인식 제고 차원에서 좀 같이 이제 말씀드리고, 성공적 구현 방안을 위해서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지 그런 내용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주목받게 된 이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리소스 위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일부 있고 자신의 이제 시스템 구축 환경에도 일부 자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접속하는 위치들도 기업 내에서 접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 있는 다양한 단말들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경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해서 기업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공격자가 크리덴셜 스토핑이나 본인의 신분을 그대로 도용해서 이제 접속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직원인지 외부의 직원인지 해킹 악의적인 이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점점 어렵다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좀 더 정교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2004년부터 네트워크 관점과 아이덴티티 이제 인증에 대한 관점으로 같이 이제 발전이 되어 왔었고, 이제 포레스트 코인에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2010년도에 최초로 이야기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비욘드 코프에서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다양한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계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랜섬웨어나 이제 공격 사례들은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이제 한계를 계속 부각하고 있고, 조금 더 세밀한 인증 체계나 리소스들을 분리 보호하고 접근 요구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신보안 체계가 필요하게 돼서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고자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고, 구글에서 비욘드 코프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VPN 없이 기업 내부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스트에서 2020년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표준화 문서를 냈었고, 이 표준화 문서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개념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행정명령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각 연방정부 기관들이 2024년 9월까지 도입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게 되면은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기존의 이제 보안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대담한 변화와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후단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로 트러스트 도입하는 것들이 기존에 이제 잘 되고 있는 보안 체계를 왜 건드려야 되지? 그리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기업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이제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 개념이긴 하겠지만은 2022년에 이제 랩서스 사태를 기반으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랩서스 사태 자체는 공격 대상 임직원의 계정 정보가 탈취돼서 그 내부 침투해서 뭐 리소스에 대한 이제 각종 권한을 상승시키고 기밀 데이터를 획득하고 외부로 유출했던 사건입니다. 이 랩서스 사태를 둘러봤을 때 저희는 탈취된 임직원 계정 정보를 어떻게 막을 수 없었을까? 그리고 다른 단말로 접속되는 것들은 어떻게 막아야 될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못 막았다고 했더라도 그 개인정보나 각종 정보, 주요 정보들이 탈취됐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한 접근 제어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좀 다양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경계 기반 모델과 다르게 제로 트러스트는 각각의 자원을 분리 보호하고 인증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기존 경계 기반 모델과 다르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이제 가면서 모든 보호 대상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동적 이동이나 뭐 이제 상승 권한을 이제 얻는 부분에 대해서 행적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막아주는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로 트러스트가 너무 철학적인 개념이다 보니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들이 제로 트러스트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는 왜 도입해야 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제 있듯이 제로 트러스트를 살 수 있을까라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도입된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린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한 기업이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로 트러스트는 이 보안 안에 있는 시스템의 다양한 이제 문화와 다양한 시스템 간의 이제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단독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적용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라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5회와 2회에 대한 장표를 간단히 만들었는데, 제로 트러스트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된 부분들이 마케팅 용어로 너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제로 트러스트 적용이 된 시스템, 보안 시스템을 지금 팔고 있고, 우리 기업은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우린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가장된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고, 제로 트러스트는 최근 기술들이, 보안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이 제품만 도입하시면 돼요, 이 솔루션만 도입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빠른 시기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 마케팅 용어로 너무 많이 활용되다 보니 제로 트러스트 자체에 대한 철학이나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마케팅 용어로 많이 활용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존 레가시 보안 기술이나 솔루션은 다 걷어내야 되냐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기존 레가시 기술 중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시 기술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잘 융합되었을 때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전략의 핵심은 기술하고 솔루션만으로는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간의 이제 문화적인 채택도 필요한 부분이고, 제로 트러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다양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이제 VPN 접속이나 제로 트러스트가 도입되면 우리 원격 접속이나 이런 거 불편하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더 세밀한 이제 접근 제어 권한이나 접근 제어 권한이나 인증이나 이런 체계가 도입되면서 직원들의 불편은 더 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보안성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난 22년 10월에 한국 제로 트러스트 포럼이 구성되었었고, 제로 트러스트 포럼은 정책제도 분과와 산업기술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책제도 분과, 산업기술 분과의 이제 뭐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해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지난 7월에 발간한 바 있고요. 그 발간 목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제로 트러스트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뭐 다 같이 볼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도입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요약본을 발간한 바 있고, 전체본은 한 1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보안 전략 수립이나 실무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발간 원칙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뭐 제로 트러스트는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논의되던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니스트에 800의 207 문서를 최대한 많이 참고를 하면서 기본 철학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 환경을 고려해서 핵심 요소나 도입 참조 모델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한 바 있고, 너무 세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은 그 제로 트러스트의 철학이 이제 왜곡될 수 있어서 상위 기준에서 기술한 바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을 보시게 되면은 세 가지의 이제 핵심 원칙과 여섯 가지의 기본 철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화된 인증과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에 대한 부분으로 핵심 원칙들이 구분되어 있고, 기본 철학은 리스트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7가지 기본 철학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6가지의 기본 철학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장표에서 이 3개의 핵심 원칙과 6개의 기본 철학이 접목돼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접근 제어 원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정책 결정 시점과 정책을 시행하는 지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지점은 항상 이 모든 접근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정책 시행 지점에서 정책 결정 지점으로 이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정책 결정 지점에서 다양한 이제 신뢰도 판단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한테 접근을 허용해 줄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해서 접근에 대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핵심 요소 및 성숙도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외국에 이제 뭐 포레스트나 시사, DOD, 뭐 삽에서 다양한 이제 뭐 핵심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금융망하고 이제 국가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는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산학연 전문가들이 넣으면 좋겠다 해서 6가지의 핵심 요소 중에 시스템 관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핵심 요소별로 저희가 성숙도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사의 이제 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기존과 향상, 최적화 3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이제 기억망 핵심 요소별로 성숙도 단계를 자세하게 저희 가이드라인 전체본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숙도 단계 같은 경우 중요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회사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도입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데 있어 성숙도 모델을 참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성숙도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가 어떠한 핵심 요소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참조 모델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 단계는 뭐 준비 단계에서 접근 주체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자산들은 무엇이 있고, 현재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플로우는 어떻게 되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숙도 단계별로 어떻게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로 트러스트 도입 자체가 자원, 시간, 소요 예산 등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여정을 기반으로 어떻게 계획을 짜고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 참조 모델에 대해서 이제 원격
접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약본에서 이제 나타내 주고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컨트롤러나 뭐 게이트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올해 이제 뭐 실증 사업 2가지 참조 모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참조 모델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 사업에 대해서 2개 참조 모델뿐만 아니라 내년에 더욱 다양한 모델로 확장시켜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이 참조할 수 있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고, 가이드라인 고도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기정통부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상반기가 될지 약간 늦춰질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고도화 부분 같이 가기정통부와 협력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준 팀장님께서 발표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트러스티드 웹 구축을 위한 기술 및 보안 연구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정책팀 민경식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0번째 발표를 맡게 된 민경식입니다. 오늘 뭐 발표가 15개나 돼서 많이들 피곤해 하실 것 같은데요. 앞에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하다가 저희는 또 트러스티드 웹이라고 해서 약간 이름상으로는 뭔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아마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유일하게 지능과 관련된 영역이 좀 큰 연구입니다. 저희는 그 디지털 정책팀에서는 웹 3.0 관련한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구반을 올해 사실 운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웹 3.0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 연구를 전문가들과 그 정책 그 모델도 만들고 사업 계획도 세웠습니다. 실제로는 뭐 예정대로라면 24년도에 20억에서 30억 규모로 시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해 더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 정책연구실 내부에서 팀별로 이제 자체 연구를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 웹 3.0 기반에서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웹을 구축하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내용은 연구 개요하고 그 개별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트러스티드 웹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앞에 발표한 무거운 얘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들으셔도 될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아까 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웹 3.0 산업 기반을 좀 만들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발굴해 보자라는 목적으로 기존 연구를 추진했고요. 그 중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트러스트 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외부 연구기관과 함께 1년간 연구를 진행했고요. 주로 해외 사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들, 그리고 이 트러스트 웹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좀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그 설계에 필요한 기능들, 뭐 구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보고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자, 트러스트 웹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해를 좀 돕고 필요가 있는데요. 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을 웹 2.0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양방향 서비스 중심의 웹 2.0인데, 실제로 이 웹의 확산과 발전이 돼서 웹 2.0으로 이제 많이들 쓰고는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독점 문제들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뭐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등 보안 문제들. 저희의 문제 의식의 시작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웹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개념이었고요. 실은 웹 3.0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할 거겠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요 중간 웹 2.0과 3.0 사이 2.5 정도라고 설정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이 어떻게 구현하면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웹 3.0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팀 버너스리가 이미 웹 설계했을 때 시멘틱 웹을 얘기하면서 웹 3.0을 이미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시멘틱 웹에 대한 그 논의가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웹 3.0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는데 그 2014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을 처음에 같이 개발했던 사람 중에 이더리움 뭐 블록체인의 이더리움을 좀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이더리움 안에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질적으로 설계했던 개빈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개빈 우드라는 사람이 웹3를 얘기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웹3.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선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탈중앙화된 웹이 있는데 앱도 있고 웹도 있는데 그거를 발전시키는 거를 웹3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웹 3.0이라는 이름보다는 웹3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블록체인의 이 기술을 하고 있는 진영에서 차세대 웹으로서 막 이야기가 많이 논의됐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웹 3.0과 시멘틱 웹을 말한 웹 3.0과 사실은 웹 3는 서로 좀 다른데 웹 3.0 이꼴 웹 3라는 걸로 많이 인식들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의 논의도 웹 3.0을 얘기하면서 사실 웹 3 기반으로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의 문제 의식은 웹 3.0은 웹 3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의 어떤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기술들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은 트러스티드 웹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계하려고 생각했냐 어떤 문제 의식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좀 형상화를 해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공정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정한 플랫폼 안에서 신뢰된 이용자와 신뢰된 데이터 처리자 우리가 데이터를 위탁하는 거겠죠. 수요 공급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관계에서 신뢰된 데이터가 잘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데서 이제 트러스트 웹의 어떤 설계가 시작됐고요. 특징은 데이터와 객체의 검증, 거래의 투명성과 데이터 주권 보장, 뭐 정보 주체의 정보, 거래 내역 정보 등 신뢰성, 투명성 확보, 정보 거래 공정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어 보자는 게 사실 최종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웹 3.0의 큰 패러다임 논리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추출해낸 부분이고요. 여기에 뭐 탈중앙화 이런 얘기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이 신뢰할 수 있는 웹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지 우선 국내를 먼저 말씀드리면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도 사실은 어찌 보면 특정 분야의 개인 데이터, 금융 데이터 등을 유통하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유통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해외 사례 보니까 우선 유럽 싱가포르, 일본, 미국, 영국 등 쫙 굉장히 많습니다. EU에서는 제가 여기서 저기 보는 것보다 이쪽 보는 게 더 잘 보여서 이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U 전자식별 인증 및 신뢰 서비스라 eIDAS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굉장히 많이들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사례가 1부터 11개 있는데 예를 들어 정부 접근 서비스, 은행 계좌 개설, 심 등록, 모바일 운전 서비스, 계약 서명, 처방전, 여행,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신원, 결제, 교육 증명, 사회보장 혜택 사용 등등 11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이
EU에서는 국가별로 보면 여기 독일 같은 경우 1, 2, 3, 4, 5와 7, 8, 9, 10 정도 굉장히 많이 거의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프랑스도 많이 하고 실제로 다만 이거는 이제 아이디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인증 중심으로 유럽의 디지털 아이디 규정에 따른 신원 지갑 만들고 프로토타입 제공해서 해보는 사례들입니다.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NDI 스택이라는 게 있어서 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조금 폭넓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늦은 상태였는데 그 일본 동경의 그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연기돼서 늦게 개최되긴 했지만 그 동경 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 디지털화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정적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일본 내부에서도 웹 3.0을 표방한 정부 정책들이 총리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들이 사실 처음으로 구체화해서 제안한 개념 중에 하나가 트러스티드 웹입니다. 저희도 이 개념을 확대 발전시켜서 한국형 모델을 좀 제안해 보려고 했던 게 연구의 시작이고요. 실제로 WEF 그 다보스 포럼에 올 초에 일본형 트러스티드 웹 모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의 신원 인증과 신뢰할 수 있는 웹입니다. 대부분이 웹3 기반으로 해서 DID로 사람을 인증하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2022년, 23년 10개 이상의 매년 10개 이상의 기술 검증들을 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이나 DID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긴 하지만 국제화에 대한 어떤 국제적으로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표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인 상태인 거다라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W3C에도 이 트러스트 웹 가지고 표준화를 일본 쪽에서는 이미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다. 저희 팀도 W3C에 뭐 옵저버 정도로 참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러스트 웹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여를 하고 있지는 아직 못하고 블록체인이나 DID 부분은 개별적으로 뭐 하는 사업단이나 본부에서 하시는 활동들이 있겠지만 이 트러스티드 웹이라는 이름으로써 추진된 건 아직 없어서 향후 저희가 그러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어떤 사례도 있고요. 뭐 미 표준기술연구소에서 뭐 하는 것들도 있고요. 영국 디지털 신원 속성 및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호주도 신원 증명을 제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프레임워크 만들고 인도에서도 디지털 아이디 활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아이디를 중심으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한국형 트러스티드 웹을 만들려면 어떤 기술들이 검토가 돼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거가 이제 여기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블록체인은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ID 분산 신원 인증 부분입니다. DID는 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은 중앙 집중형 시스템 안에서도 DID는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로 봤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로 이해하지 말고 별도의 기술을 신원 인증 기술로 봐주시고요. 아까 유럽의 모든 사례에서도 DID를 실제로 기존 레거시에 운영하는 거를 실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검토할 기술 중에 하나가 솔리드 웹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 버너스-리가 시메트릭 웹을 통해서 웹 3.0 구현을 위한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화되지 못한 이후에 새롭게 그 솔리드 웹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기존 레거시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데이터들을 별도로 이 팟이라는데 이거 이용자 팟이거든요. 팟에 보관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뭐 ABC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각종 ABC의 그 대형 포털 안에 있는 내 정보를 내 팟에 옮겨놓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정보를 팟으로 보관하는 실험, BBC가 영국 BBC 방송이 이용자들 일반 국민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별도 보관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솔리드라는 걸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 솔리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금 알게 됐고요. 한국지역 외부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하면 자기주권, 신뢰통신, 데이터 추적, 독립성, 분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아키텍처입니다. 실은 요것만 이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저희 생각은 블록체인 기반이던 다른 레거시 기반이던 그 안에서 그 소프트 기반 안에서 발급자 정보, 그러니까 개인 그 신원 인증은 DID로 하고 그 개인 데이터 정보 저장 부분을 솔리드랑 좀 활용을 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갑론을박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그러면 솔리드 레거시 기반의 솔리드로 해서 DID 사용하면 안 되냐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완전히 블록체인으로만 만들어서 사용자 인정은 DID로 하고 IPFS 써서 필요 정보는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왜 안 되냐라는 이런 논리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저희는 지금 제안하는 것은 이제 솔리드의 기술과 접목된 형태의 로 이제 설계를 좀 해봤고요. 요건 내년에는 프로토타입으로 실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해보는 연구로 향후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정책팀 민경식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블록체인 시장 정책 동향 및 지원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확산팀 양범선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록체인 확산팀장 양범선입니다. 저는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장에서 그 신뢰 확보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시장, 정책 동향 및 이제 지원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현황은 이제 뭐 앞서 발표해 주신 민경재 팀장님께서 좀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마켓에서 23년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이제 121억 달러 규모에서 이제 연평균 66.2% 성장을 거듭해서 27년에는 약 94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기반 기술이 되는 그 추적성, 데이터 관리의 추적성뿐만 아니라 중개자 없이도 가능한 스마트 계약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안에서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분산화된 이제 기술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 성장을 이제 동인하는 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금의 이제 유입 증가, 그리고 은행 및 사이버 보안에서의 블록체인 솔루션 활용, 그리고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AI, IoT와 같은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는 어떻냐 살펴본다면 북미 지역이 22년도에 이제 약 36.6%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금융 서비스, 정부, 전자상거래 등에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조기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27년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아태 지역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태 지역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산업계의 이제 그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중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제 투자 확대로 등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산업계 기술 기반의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투자함으로써 가장 매력적인 기술들이 아태 지역에서 나올 것으로 마켓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및 우리 가기의 정통부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요국은 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민간 주도 그리고 글로벌 벤처 투자사를 기반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 명령에 따라서 미 연방 정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발굴, 그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등의 이제 활성화 기반 조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CBDC라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된다면 기존의 자산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블록체인이 실생활의 화폐 개념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그린 뉴딜, 사회 문제 해결 등 연구 및 혁신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공공주도로 유럽 전역 대상으로 EBSI라고 하는 디지털 자격 증명에 대한 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서 공증, 졸업 증명서 인증, 신원 인증 등 공공 중심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과의 융합을 정부 주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전자계약, 의료 건강 등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의 정통부 또한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 22년 1월에 발표한 전략에 따라서 웹2에서 웹3로 넘어가는 변화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이제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을 통해서 초기 이제 시장화를 넘어 이제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정책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 내에서도 블록체인 확산팀은 국민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23년 사업 내용에 전반적으로 다 모두 반영한 상태입니다. 우선 서비스 발굴 혁신은 단순 소규모 초기 시장의 형성을 위한 소규모 이제 지원 중심에서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기업이 이제 재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가제 고도화 과정을 통해서 공동 지원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애로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개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컨설팅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블록체인 누리단, 그러니까 국민 참여단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평가, 개발, 실증 전 과정에 국민 참여단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년 블록체인 지원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해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 전략에 따라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23년은 12개 사업, 약 2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투입하여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 절차는 수요조사 및 공모부터 컨설팅, 협약, 면담조사, 중간평가, 완료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사업 종료 전에 완료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중사업 작년에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산업인력공단의 이제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은 예전에 그 초록색 수첩 형태나 종이 형태의 자격증을 가지고 본인이 구직을 할 때나 여러 경로에 이제 증명을 받았어야 됐는데요. 산인공이 가지고 있는 국가자격증 1,100여 종, 직업훈련 35,000여 종, 그리고 토익 등 민간 자격 등에 대해서 디지털 배지
서비스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서비스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쯤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이제 개시된다면 내 손 안에 모바일화된 디지털 자격 세상이 열릴 것으로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차를 이제 가지고 혹시 중고차 거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혹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전기차의 40%가 약 배터리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터리에 대한 잔존 수명은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었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좀 해결해 보고자 배터리의 이제 잔존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현재 자동차,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뿐만 아니라 중고차 거래소 22개 기업에서 해당 인증서를, 잔존 수명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산 사업입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블록체인 및 신체 인증 기술 활용을 통해 공무원 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이메일 등 공무원 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존 확인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DID 기반의 신원 인증 및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모바일 앱을 통한 편리한 신상 정보 동안 이제 신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부정 수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NFT 공연 티켓 올인원 관리 플랫폼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근에 이명웅 콘서트나 보면 워낙 다수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안포 가격이 올라가고 부정거래 사례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걸 보고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 대량, 예매, 암표 사기 등의 피해가 국가적으로 연 1,200억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저희가 티켓도 이제 쉽게 구하고 NFT 기반으로 공연 정보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 현재 6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99회에 달하는 이제 암표 거래 방지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처음 발표다 보니까 좀 많이 떨리긴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블록체인 확산팀은 가기정 통구와 함께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하고 확산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고요. 24년도 아마 1, 2월 중에는 공공 분야에 대한 그 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이제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좀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번섬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디지털 신뢰 세션 마지막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보안 인증 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 심재홍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안인증단 심재용 단장입니다. 네. 저희 IoT 보안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행 IoT 보안인증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 방향과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oT 보안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먼저 IoT 보안인증 제도가 왜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IoT 기기는 이용과 관리의 편의성에 힘입어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현상을 겪으면서 그 이용이 다시 한번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IoT 기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IoT 관련 시장은 레거시 기기 시장 또는 장비 시장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IoT 기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일상으로 피해가 스며드는 해킹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월패드 해킹을 통해서 댁내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었던 21년 그 하반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그 이용이 많아진 열화상 카메라의 수집 정보가 해외로 무단 전송된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다수의 해커들이 디지털 도어락이 해킹을 통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 실험도 진행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IoT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안전한 IoT 기기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IoT 보안 인증 제도는 처음에는 키사에서 직접 시험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자율 인증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20년도에 마련되었고 그 이듬해에 관련 고시와 해설서가 만들어져서 배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2년부터는 키사에서 수행하던 그 인증 시험을 시험 대행 기간을 두어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수수료 지원 사업도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IoT 기기가 외형적인 변화만 있었음에도 보안 인증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받아야 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파악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생 모델 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IoT 보안 인증의 종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라이트, 베이직, 스탠다드로 구분이 됩니다.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그리고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과 같은 7가지 대분류를 기준으로 각각의 인증 유형에 맞게 수준을 측정하게 됩니다. 보통 라이트의 경우 6주 이상 소요되고 베이직의 경우는 8주, 스탠다드의 경우는 12주 이상 소요되는데요. 조치 그리고 재시험을 위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경우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바와 같이 단순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10가지 필수 보안 조치 항목의 적용 여부를 측정하게 됩니다. 베이직의 경우는 중요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 정보가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과 같은 보편적인 보안 조치 수준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흔히 알고 계시는 월패드 등이 이 인증 유형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스탠다드의 경우는 고도의 해킹 공격에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유형으로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냉장고, TV와 같은 스마트 가전제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키사는 인증서 발급 그리고 기준 등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의 시험 대행 기관이 IoT 보안 인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IoT 보안 인증 제도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저희는 IoT 보안 인증 제도의 홍보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상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oT 수요가 많은 또는 대형 전시회 같은 전시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제도에 대해서 인식 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IoT 기기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기관들 또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나 기업들이 저희에게는 커다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년도 LH공사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SH공사 그리고 민간 건설기업 포스코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아파트에 보안 인증을 받은 월패드 등의 IoT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국내 5개 대형 건설사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건설 시방서에 IoT 보안 인증 제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더불어 조달청 벤처나라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키사가 우수 조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IoT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IoT 기기 제조 기업들은 IoT 보안 인증 수수료 부담으로 제품 개발과 출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패드 제조 기업의 경우 건설사 등 시장 수요에 맞춰 일부 기능과 그리고 부품의 추가 변경 모델을 다시 개발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안 인증 그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대형 가전제품 기업의 경우 가전제품은 통상 외형 또는 색상이 변경되는 모델이 다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파생 모델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제품 개발과 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생 모델 A형 같은 경우는 기본 인증 모델에 더해서 펌웨어나 PCB, CPU나 네트워크와 같은 핵심 부품이 형상이 동일하되 보안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 변경, 즉 제품의 색상이나 라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단종에 따른 대체 부품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파생 모델 형태입니다. 파생 모델 B형의 경우는 똑같이 기본 인증 모델의 핵심 부품의 형상이 일부 변경이 되는데 이 일부 변경이라는 것은 통신, 센서 같은 기능성 모듈이 착탈될 경우이고요. 따라서 외형은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파생 모델의 도입 효과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절감되고 시험 기간이 단축되면서 IoT 기기 제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네, 파생 모델 제도의 필요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을 널리 알리고 현재 그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서 그 관련 기업에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그 주제인데요. 저희도 IoT 분야에 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이버 위협 분야 중 한 주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모듈 개발 주체가 불분명한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과 해킹 공격의 가능성을 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오늘자 외신에 따르면 그 파이파이 리포지터리에서 116개의 악성 패키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픈소스 모듈을 통한 악성 코드 유포 방식은 공급망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IoT 기기 분야도 이러한 점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개발 기간 단축과 그리고 소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듈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oT 보안 인증 기준에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인증 항목을 넣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급망 보안 관리의 방법으로는 S범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에 키사의 IoT 보안 인증서를
의료기기 인허가 시 공식적으로 인정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 중 IoT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모듈에 S보험을 시범으로 적용하는 그 사업을 식약처와 논의하여 내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련 인증기준 개선과 같이 정보보호 인증기준 해설서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판교에 있는 IoT 보안 테스트 베드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도구도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 장표입니다. S보험을 생성하는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여 S보험 시범 검증 수행 절차에 대해서 내용을 도식화한 내용이 장표입니다. 네, 앞서 여러 번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요. 대량 수요 기간, 특히 건설업체와 협력해서 키사의 IoT 보안 인증을 획득한 월패드, 그리고 도어락 등 제품을 건설사 시방서에 명기될 수 있도록 국내 5개 주요 건설사 등과 내년에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IoT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혜택일 수도 있는데요. 키사 인증으로 제품에 대한 보안 신뢰성이 확보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그리고 파생 모델 제도와 같이 IoT 보안 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 IoT 제품 제조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네, IoT 보안 인증 제도의 지향점입니다. 키사의 IoT 보안 인증 제도가 국제 무대로 나아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만들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IoT 보안 인증 제도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주요국은 IoT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정책 마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12월 14일 그 싱가포르에서 키사와 싱가포르 간 IoT 보안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인증 제도의 상호 인정을 위한 노력을 기초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그 싱가포르와의 IoT 보안 업무 협력은 국내 IoT 기기가 해외 시장으로 수출될 때 국제적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핀란드 그리고 독일과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번 계기를 발판으로 유럽 지역으로 상호 인정 협력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근본 업무 협력을 맺기까지에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왔었는데요. 다수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차치하고 올해 4월부터 다수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그리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해외 인증 지원단에서도 이번 업무 협약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상호 인정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IoT 보안 인증 제도의 지향점은 아무래도 안전한 IoT 이용 환경 조성은 기본이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해외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정이라는 부분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IoT 제조 기업에게 해외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키사가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인정이 체결되고 국내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해외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지역이지만 미국 그리고 EU와의 협정 체결을 목표로
IoT 보안 인증 업무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